미미의 꿀잠 동화. 백조 왕자. 옛날 머나먼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엘리자 공주가 살았어요. 오빠들은 막내 엘리자 공주를 무척 귀여워했지요. 어느 날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아주 무섭고 못된 마녀였답니다. 새 왕비는 엘리자를 몹시 미워했어요.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지요. 새 왕비는 엘리자의 몸이 허약하니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는 핑계를 만들어 엘리자를 쫓아보내고 왕자들에게는 마법을 걸어 백조로 만들었어요. 11마리의 백조가 된 왕자들은 끼룩끼룩 울면서 멀리 날아갔어요. 15살이 되어 엘리자 공주는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자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왕은 엘리자를 사랑하여 늘 곁에 두었어요. 새 왕비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새 왕비는 엘리자의 몸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약을 바르고 얼굴을 시커먼 진흙으로 칠했어요. 엘리자는 흉측한 모습이 되었지요.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당장 내쫓아라. 엘리자의 모습을 못 알아본 왕은 엘리자를 성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성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오빠들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엘리자는 숲속의 맑은 개울에서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원래의 예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엘리자는 숲속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들 못 보셨나요? 글쎄다.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은 보았지. 어디로 가면 그 백조들을 만날 수 있죠? 엘리자는 할머니가 알려준 호수로 달려갔어요. 호수에는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이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백조들이 하나둘 왕자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오빠들이다. 오빠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엘리자와 왕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들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왕비는 무시무시한 마녀야. 우리한테 마법을 걸어서 낮에는 백조가 되고 밤에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 저런 가여워라. 엘리자, 여기 계속 있다가는 새 왕비가 무슨 고약한 일을 더 꾸밀지 몰라. 우리와 함께 이웃나라로 떠나자. 왕자들은 밤새도록 나무 껍질과 갈대로 커다란 그물을 만들었어요. 날이 밝자 왕자들은 다시 백조로 변했어요. 백조들은 엘리자를 태운 그물의 끝을 한쪽씩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에 다다를 이웃 나라였지만 엘리자를 태우고 가느라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한창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세찬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렁였어요. 해도 저물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순간 다행히도 커다란 바위 위에 내려앉을 수 있었어요. 밤새 계속되는 비바람과 천둥번개 속에서 왕자들은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자를 둘러안아 지켜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날이 개었어요.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다시 날아올라 엘리자와 함께 이웃나라에 도착했어요. 숲의 깊은 동굴을 찾아 들어가자마자 모두 몹시 지친 탓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까무룩 잠이 든 엘리자의 꿈속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무덤에서 자라나는 쐐기풀로 옷을 짜서 오빠들에게 입히면 마법이 풀릴 거야. 하지만 11벌을 다 짤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만약 말을 하게 되면 오빠들도 너도 모두 죽게 된단다. 꿈에서 깨어난 엘리자는 곧장 쐐기풀을 뜯어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쐐기풀은 가시가 무척 많았어요. 엘리자의 손은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엘리자는 오빠들을 위해 아픔을 참으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엘리자를 보게 되었어요. 왕은 엘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아가씨,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엘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은 엘리자를 말에 태우고 성으로 가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엘리자는 왕비가 되어서도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어요. 왕은 엘리자가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뜨개질을 하다가 쐐기풀이 떨어지면 엘리자는 한밤중에도 밖으로 나가 쐐기풀을 뜯어왔어요. 어느 날 엘리자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신하가 엘리자의 뒤를 몰래 따라 나왔어요. 무덤가에서 쐐기풀을 잔뜩 뜯는 엘리자를 본 신하는 성으로 달려가 왕에게 말했어요. 전하, 왕비님은 마녀가 분명합니다. 신하는 무덤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왕비가 마녀라니 절대 그럴 리가 없소. 하지만 엘리자가 무덤가에서 쐐기풀을 뜯는 것을 직접 보게 된 왕은 엘리자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엘리자, 마녀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살려주겠소. 그러나 엘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저 마녀를 당장 가두어라.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불에 태워라. 엘리자는 탑 꼭대기의 감옥에 갇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날이 밝자 엘리자는 수레에 실려 화영장으로 끌려갔어요. 죄지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곳이지요. 엘리자는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도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 마지막 옷 하나만 완성하면 되는데. 어서 마녀를 불태워라! 구경꾼들이 외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백조들이 날아와 수레를 빙 에웠었어요. 병사들이 수레의 문을 열고 엘리자를 끌어내는 순간 엘리자는 11벌의 쐐기풀 옷을 백조들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쐐기풀 옷을 입은 백조들은 늠름한 왕자로 변했어요. 엘리자, 고마워. 왕자들이 엘리자를 얼싸안으며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왕자들은 왕에게 가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엘리자를 불에 태우려고 쌓아둔 장작에서 뿌리가 내려 향기로운 꽃이 피었어요. 왕은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엘리자에게 주었어요. 정말 미안하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왕은 엘리자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11명의 오빠들도 궁전에서 함께 지냈어요. 한편 새 왕비가 용서받지 못할 사악한 짓을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엘리자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어요. 여봐라, 저 나쁜 마녀를 당장 잡아 처형해라. 신하들이 잡으려는 순간 새 왕비는 주문을 외워 까마귀로 변했어요. 그러고는 멀리 달아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하멜른에는 언제부턴가 작고 징그러운 쥐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쥐들은 부스럭부스럭 창고에 곡식이며 음식들을 몰래 훔쳐먹었어요. 서걱서걱 창틀이며 마루며 옷장이며 나무로 만든 것들을 죄다 갉아 놓았어요. 찍찍찍 힘없는 아이들을 마구 물고 나쁜 병균을 퍼뜨렸지요. 쥐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놈의 쥐들을 어떻게 잡지? 사람들은 여기저기 쥐덫을 놓고 고양이들도 밤낮 없이 지켰지만 쥐들은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늘어나 온 마을을 뒤덮었어요. 참다 못한 사람들은 시장을 찾아갔어요. 이렇게는 하루도 더 못 견디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하지만 시장도 식은땀만 뻘뻘 흘릴 뿐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낯선 사나이가 시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마을의 쥐들을 모두 쫓아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금화 1000냥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일제히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나이의 손에는 피리가 들려 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쥐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요? 그건 두고 보시면 압니다. 쥐를 쫓아주기만 한다면 1000냥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돈도 줄 수 있어. 쥐들을 모두 쫓아준다는 말에 시장은 냉큼 약속했어요. 사나이는 곧장 마을 한복판으로 갔어요. 그리고 피리를 꺼내
천천히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쥐들이 한 마리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하실에서, 창고에서, 천장에서, 시궁창에서 찍찍찍찍 쥐들이 몰려나왔어요.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구름대처럼 쫓아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쥐떼를 이끌고 강으로 갔어요. 사나이의 피리 소리를 듣고 마법에 걸린 쥐들은 강물로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마을의 쥐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강물에 빠져 죽었지요. 우와, 이제 살았다. 지긋지긋한 쥐들로부터 벗어나게 된 하멜른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시장을 찾아가 말했어요. 쥐들을 모두 몰아냈으니 약속대로 금화 1000양을 주십시오. 쥐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시장은 1000양을 주기가 아까워졌어요. 시장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소. 100냥을 줄 테니 가져가시오. 쥐를 잡아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다니. 곧 후회하게 될 거요. 사나이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다음 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마을 한복판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나이가 다시 피리를 불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잠을 자던 아이들이 깨어나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와 피리 소리를 따라갔어요. 어느새 마을의 거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어요. 사나이는 계속 피리를 불면서 아이들을 이끌고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130명의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에는 시장의 딸도 있었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은 들판과 냇물을 지나 커다란 바위가 있는 언덕에 다다랐어요. 그때 바위가 문처럼 스르르 열렸어요. 사나이와 아이들은 눈 깜짝할 새에 컴컴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바위가 쿵 하고 굳게 닫혔어요. 얘들아, 어디 있니? 뒤늦게 아이들을 쫓아 나온 어른들이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약속을 지켰어야 했어. 시장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이 흐른 뒤 어느 날 하멜른에 아이 2명이 돌아왔어요. 몹시 야위고 지쳐 있었지요.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니? 사람들이 몰려와 물었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말했어요. 몰라요. 저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눈이 멀었고, 이 친구는 그곳을 보았지만 말을 할 수 없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영영 알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하멜른에서는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답니다. 황금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3형제가 살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힘이 세고 똑똑했지만 남을 도울 줄 몰랐어요. 막내 아들은 몸이 허약하고 마냥 착하기만 해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지요. 부모님도 첫째와 둘째만 좋아하고 막내 아들은 못마땅해 했어요. 어느 날 첫째가 숲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는 갓 구운 말랑말랑한 빵과 향긋한 포도주를 싸주었어요. 숲에 도착한 첫째가 도끼로 나무를 쿵쿵 찍고 있는데 어디선가 난쟁이 노인이 나타났어요. 배가 몹시 고픈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겠나? 싫어요. 내가 먹을 것밖에 없어요. 첫째는 귀찮다는 듯이 화를 내며 도끼질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팔을 다치고 말았지요. 첫째는 다친 팔을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은 둘째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는 둘째에게도 갓 구운 말랑말랑한 빵과 향긋한 포도주를 싸주었어요. 둘째가 도끼로 나무를 퍽퍽 찍고 있는데 이번에도 난쟁이 노인이 나타났어요. 배가 몹시 고픈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겠나? 싫어요. 내가 왜 할아버지한테 먹을 걸 나눠줘요? 둘째는 화를 내며 휙 돌아서 도끼질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도끼자루가 부러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지요. 둘째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나무를 하러 가겠다고 나섰어요. 에휴, 몸도 허약한 내가 무슨 나무를 하겠다고 그러니. 어머니는 마지못해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싸주었어요. 막내 아들도 숲에서 난쟁이 노인을 만났어요. 배가 몹시 고픈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겠나? 딱딱한 빵과 물뿐이지만 같이 드세요. 막내 아들은 난쟁이 노인과 빵과 물을 나누어 먹었어요. 잘 먹었네, 젊은이. 자네에게 보답을 하지.
저기에 있는 저 늙은 나무를 베어보게. 행운이 찾아올 게야. 난쟁이 노인은 이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막내 아들은 난쟁이 노인의 말대로 늙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 쓰러뜨렸어요. 그러자 나무 밑동에서 황금 거위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황금 거위는 온몸의 깃털이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났어요.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를 안고 숲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은 멀고 날은 너무 어두워져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지요. 막내 아들이 황금 거위를 안고 여관으로 들어서자 여관집 셋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나, 저 빛나는 황금 깃털 하나만 가졌으면. 첫째 딸은 막내 아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방으로 들어가 황금 거위의 날개를 잡았어요. 그런데 첫째 딸의 손이 거위의 날개의 철석부터 떨어지지 않았어요. 둘째 딸도 황금 깃털을 뽑으러 살금살금 방에 들어왔어요. 언니, 거기서 뭐해? 둘째 딸이 첫째 딸을 잡자 둘째 딸의 손도 첫째 딸에게 철썩 붙어버렸어요. 뒤따라 들어온 셋째 딸의 손도 둘째 딸에게 철썩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세 딸은 꼼짝도 못하고 황금 거위 옆에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를 안고 여관을 나왔어요. 황금 거위에 달라붙은 세 딸도 줄줄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지요. 세 딸은 막내 아들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길을 지나가던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막내딸을 떼어내려고 하자 목사님의 손도 철썩 붙어버렸어요. 첫째 딸 뒤에 둘째 딸, 둘째 딸 뒤에 셋째 딸, 셋째 딸 뒤에 목사님이 막내 아들을 줄줄이 따라갔어요. 교회 종을 치는 아이가 달려와서 목사님을 잡으니 아이의 손도 목사님 등 뒤에 철썩, 밭에서 일하던 농부도 그 뒤에 철썩, 가게 문을 열던 빵집 주인도 그 뒤에 철썩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 뒤에 첫째 딸, 첫째 딸 뒤에 둘째 딸, 둘째 딸 뒤에 셋째 딸, 셋째 딸 뒤에 목사님, 목사님 뒤에 아이, 아이 뒤에 농부, 농부 뒤에 빵집 주인을 줄줄이 달고 성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성에는 웃지 않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지요. 왕은 공주를 웃게 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성 밖을 내다보던 공주는 막내 아들이 안고 가는 황금 거위 뒤에 첫째 딸, 첫째 딸 뒤에 둘째 딸, 둘째 딸 뒤에 셋째 딸, 셋째 딸 뒤에 목사님, 목사님 뒤에 아이, 아이 뒤에 농부, 농부 뒤에 빵집 주인이 붙어 허둥지둥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었어요. 공주가 크게 웃자
황금 거위에 붙어 있던 사람들의 손이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왕은 공주가 웃게 되어 기뻤지만 막내 아들을 보고 실망했어요. 이렇게 어리숙하고 약한 남자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지. 왕은 막내 아들을 사위로 삼기 싫어서 꾀를 내었어요. 성의 창고에 가득 쌓인 포도주를 몽땅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막내 아들은 고민하며 난쟁이 노인을 만났던 숲으로 가보았어요. 아, 목말라. 뭐든지 다 마셔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남자가 숲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목마른 남자를 성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는 성 창고에 있는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또 마시고 몽땅 마셔버렸어요. 그래도 왕은 결혼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의 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빵을 전부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네. 막내 아들은 다시 숲으로 가보았어요. 아, 배고파. 뭐든지 다 먹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막내 아들은 배고픈 남자를 성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빵을 우적우적 먹고 또 먹고 몽땅 먹어버렸어요. 이번에도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더 어려운 숙제를 냈지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다닐 수 있는 배를 가져오게. 막내 아들이 숲으로 가니 난쟁이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자네를 위해 그 많은 포도주와 빵을 다 먹었네. 그런 배를 만드는 것도 문제 없지. 이 모든 게 자네가 나에게 베푼 친절 때문이네. 막내 아들은 난쟁이 노인이 만들어준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다닐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왕은 마침내 뭐든지 시키는 대로 척척 해내는 막내 아들을 사위로 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황금 거위는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고 착한 막내 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얼마 뒤 막내 아들은 왕국을 물려받고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